안녕하십니까. 예, 부동산 세법을 담당하는 이재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인중개사 2차 과목이 하나인 부동산 세법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받으셨죠, 여러분? 예, 이제 새 책을 받으셨으니까 이제 새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요즘 뭐 워낙 환경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좀 공부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뭐 좋습니다. 일단 뭐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 교재 제1편 조세 총론 펼쳐놓으시 바라겠습니다. 조세 총론 제1편. 책 좀 넘기시면은요, 쪽수가 여기는 안 나와갖고 제1편 조세 쪽 차례 다음에 나오죠, 여러분? 차례 다음 목자 다음에 제1편 조세 총론 요 부분 펼쳐놓으시면 돼요. 자, 일단 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매년 뭐 우리 세법을 공인중개사 공부하러 매년 여러분들 뵙는데 오늘 첫 시간이네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 이미 공부를 하신 분들 계실 거고요. 이제 처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제 입문 과정을 입문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다만 강의 편의상 처음 공부하시는 걸로 가정해놓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뭐 부동산 세법이 뭐냐라는 오리엔테이션 한번 성격을 좀 갖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에는 우리 부동산 세법에 대한 의의라든지 정의 그리고 구성하고 있는 내용 그다음에 출제 경향과 그에 따른 수험 대책을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는 편하게 들으세요. 그냥 편하게 부담 없이 해서 부동산 세법이 뭐냐라는 과목의 어떤 내용만 일단 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첫 번째 제가 지금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는 과목은 부동산 세법입니다. 부동산 세법.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용어가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세법이라는 용어 하나하고 여러분 부동산의 용어 요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바로 부동산 세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러분 우리 어느 정도 이제 다 연령이 들으셨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하셨고 경제 활동을 하는 과정상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세금 문제가 쫓아다니죠. 그래서 바로 요 세금. 그래서 한마디로 세법이라는 것은 조세와 관련된 법률을 바로 뭐라냐면 세법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세법은 세금에 관련된 법률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죠, 여러분? 세금과 관련된 법률인데 다만 그 세금과 관련된 법률 중에서 여기 앞에 뭐가 붙었죠, 여러분? 부동산이라는 용어가 붙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공인중개사는 뭐를 중개하시는 분들이죠, 여러분? 바로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차 등을 중개하시는 분들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을 공부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법은 꼭 부동산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이외에 다양한 경제 현상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세법 규정 중에서도 우리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인 여러분?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세법을 보다가 이것이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부동산과 전혀 관련이 없어. 무슨 금융소득, 은행에서 예금을 했다, 뭐 주식회사 배당을 받았다, 주식을 했다, 뭐 이런 전혀 우리 부동산과 관련이 없다. 그럼 일단은 여러분, 얘는 시험 범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법을 앞으로 공부할 텐데 그 세법 중에서도 반드시 가장 중요한 제약 조건 뭐와 관련돼서 여러분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을 다루는 과목이 바로 부동산 세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법은 어떤 특정한 개별 법률 명칭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우리 공인중개사 2차 과목의 명칭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부동산 세법은 그냥 결론 맺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다루는 과목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 세법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일 먼저 우리 부동산 세법,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분 우리 민법 등을 1차 과목 이미 공부하셨죠, 여러분? 지난달부터 하지 않았나요? 뭐 오늘 이번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실 거고 지난달에 이미 1차 들어가신 분들 계실 거고 항상 강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강론에 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내용을 다룬 게 바로 뭐냐면 총론입니다. 총론 파트.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항상 여러분 지금 책 펼치는 게 뭐였죠, 여러분? 조세 총론 펼쳐놨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항상 강론에 들어가기 있어서 개별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있어서 그러한 개별적인 내용에 대한 기본적이거나 공통적인 사항 또는 어떤 개별적인 내용을 다루기 전에 먼저 다루는 분이 바로 뭐다 여러분? 총론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조세와 관련된 총론 파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여러분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세금은 크게 과세권자가 누구냐 해서 지방세와 국세로 구분하는데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지방세를 제일 먼저 공부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지방세,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된 국세 이렇게 크게 우리 부동산세법은 세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조세 총론, 그 다음에 지방세 두 번째가 지방세, 그리고 세 번째가 국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 현재 지방세는 11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국세는 14가지의 국세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다 공부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항상 제약 조건이 뭐랬죠, 여러분? 부동산.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부동산을 뭐 하면 취득하게 되면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지방세에서 제일 먼저 부과되는 세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가 있냐 하면 바로 취득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취득세. 그래서 여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취득세로 되어 있죠? 뭐 글자 그대로 얘는 부동산을 뭐 하면 여러분? 취득하면 이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뭐다, 여러분? 취득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두 번째, 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이제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등기 등을 하게 되는데 이때 등기 등을 하게 되면 이때 부과되는 지방세가 바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 등록면허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가 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일단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 쪽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좀 눈여겨봐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취득한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사용하는 보유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유 단계. 자, 이제 부동산 취득한 이후 이제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된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뭐가 있냐면 재산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재산세. 자, 여러분 중에서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시겠고요. 세금을 가능하면 안 내고자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성격이 못돼서 그런지 가능하면 세금을 피하고자 합니다. 가능하면 세금을 안 내고자 합니다. 근데 세금을 안 내고자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 번 좀 내봤으면 하는 세금이 있어. 그래도 내봤으면 하는 세금이 있는데 그 내가 내고 싶은 세금이 가장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가 있느냐? 상속세는 한번 내보고 싶어. 여러분 상속세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어요? 내고 싶어? 안 내고 싶어? 내고 싶어요? 예, 상속세. 또 증여세라는 것도 있죠, 여러분. 이런 세금은 내보고 싶어, 안 내고 싶어? 내보고 싶어요. 저는 내보고 싶어요. 그럼 내려면 어떻게 돼?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아야 내는 세금이죠. 근데 이 상속세나 증여세는 아무나 내는 세금이 아니야. 상속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상속세 내는 것은 아니에요. 증여를 받았다고 해서 또 무조건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니에요. 일정한 금액을 초과해야 돼. 일정한 금액을.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에 증여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오늘 요거 하나 꼭 알아가세요, 여러분. 요거는 오셨으니까 제가 서비스로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법을 배우셨으니까 요건 하나 알고 가세요라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 부부지간에 증여를 하면은 자 적어놓으세요. 6억 원까지는 얼마 여러분? 6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꼭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시험에 나와요. 부부지간에는 얼마까지? 6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과세를 안 해요. 그러면 자, 내가 남편한테, 아저씨한테 또는 부인한테 5억짜리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그럼 부부지간에 받으면 증여세를 내, 안 내? 안 낸다고 여러분. 알아두시라고 분명히. 자, 그래서 이렇게 증여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 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내고 싶은 세금이 바로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증여는 자, 여러분. 상속과 증여를 받았을 때 상속세나 증여세를 낸다고 그랬죠, 여러분? 자, 그러면 상속세나 증여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무상취득일이죠. 근데 아무나 내는 세금은 아니다 그랬죠, 여러분? 예.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에는 증여를 받을 때 얼마까지, 여러분? 6억. 그럼 상속을 받으면 얼마까지 과세를 안 할까요? 부부지간에 상속을 받을 때 여러분 꼭 알아가세요. 30억까지는 얼마까지?
30억까지는 상속세를 과세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상속을 받았다, 증여를 받았다 해서 무조건 내는 것은 아니다. 그 재산이 일정한 금액을 뭐 할 때만, 초과할 때만 내는 세금이 바로 상속세, 증여세, 여러분. 근데 상속세나 증여세는 누굴 잘 만나야 돼, 여러분? 누굴 잘 만나냐면 부모님을 잘 만나야죠, 일단. 그죠? 부모님을 잘 만나야만 낼 수 있는 세금이 바로 뭐다,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 근데 부모님 내가 선택할 수는 없죠? 그럼 대안은 누가 했죠, 여러분? 부모님을 못 만나면? 배우자를 잘 만나죠? 근데 배우자도 못 만났죠? 그러면 상속세, 증여세 못 내는 거지, 뭐. 저는 앞으로 아무것도 못 낼 것 같아요. 상속세, 증여세. 자, 그거 말고도 또 내고 싶은 세금이 바로 뭐가 있냐면 재산세. 얘는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재산세. 자, 재산세를 낸다 해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재산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재산이.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이미 재산세를 내고 계신 분들 계실 거고, 나는 아직 안 내고 있는데 그런 분은 나는 아직 재산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을 보유할 때 부과하는 대표적인 세금이 뭐가 있다, 여러분? 재산세가 있다는 것을 꼭 지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지방세 쪽에서 뭐가 있냐면 여러분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요런 이름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도 부동산을 뭐 하는 단계에서 여러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국세 쪽에서 하나가 더 부과되는데 바로 뭐가 있느냐면 바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뭐예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건 알아가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몇 가지가 있다, 여러분?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몇 가지가 있다, 여러분? 세 가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 요거 알아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유세 세 가지. 그래서 제가 앞으로 보유세 세 가지 그럼 뭐를 말하냐면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요 세 가지를 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걸 앞글자를 저는 앞으로 따갖고 이렇게 외우냐 어떻게 외우냐면 재지종 이럴 겁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세 가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외우신다 그러면 재지종. 자, 여러분 같이 한번 해봅시다. 뭐 재지종. 보유세 세 가지 뭐 여러분? 재지종. 재지종이 뭐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요 세 가지는 부동산을 뭐 하는 단계에서?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와 국세입니다. 이때 여러분 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요즘 계속해서 최근에 지상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라든지 다음이라든지 뭐 네이버 포털에 뭐 이번 2021년도에 바뀌는 부동산 세금 뭐 또는 부동산 제도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중에 바로 여러분 우리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특히 바로 뭐예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 중에서 재산세를 내는 분도 계시고 그 재산세를 내는 사람 중에서도 뭐를 내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구리도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죠? 그래서 모든 주택이라는 부동산을 갖고 있기만 하면 내는 보유세가 바로 뭐냐면 재산세인데 자,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요 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서도 누구만 내느냐?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만 내는 세금이 바로 뭐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다시 한번요.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한테 다 부과하는 겁니다. 부동산이라는 재산을 갖고 있기만 하면 그 가액이 얼마냐 관계없이 무조건 시, 군, 구세로 부과하는 지방세가 바로 뭐다, 여러분? 재산세입니다. 그래서 재산세의 특징은 모든입니다. 모든. 여기다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여러분. 모든 부동산 소유자. 부동산을 갖고 있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내는 세금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재산세. 그런데 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서도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한테만 내는 세금,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뭐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요게 차이점입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만 있으면 그 가액과 관계시 없이 모든 부동산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지방세야. 지방세. 이게 뭐라고 여러분? 재산세. 그 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서도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누구만 여러분?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한테만 부과되는 국세가 바로 뭐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자, 제가 공무원 반이라든지 젊은이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젊은 미혼 남녀분한테 물어봐요. 원하는 이상형이 있을 거 아니냐? 한번 얘기를 해보라. 뭐 어떤 분은 다리가 길어야 된다는 등 얼굴이 잘생겨야 된다. 뭐 김종국이처럼 몸이 좋아서 몸짱이 된다. 이런 분들 계셔. 근데 저는 그런 거 보지 말라고 그래요. 제일 먼저 뭘 보라고 그러냐? 재산세를 내는지 안 내는지를 보라. 그래서 재산세 납부 영수증 갖고 오라고 그래. 그럼 일단 재산세 낸다. 그러면 일단 뭐는 타야 돼? 여러분 썸은 타라. 그래서 알아봐라. 근데 뭘 내고 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더 이상 따지지 마라. 무조건 물어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 더 건강진단서를 찍히냐라. 건강진단서 발급받아갖고 건강이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응? 건강이 좋아야 될까? 안 좋아야 될까? 가능하면 안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빨리 넘겨받는 그렇죠? 제가 그랬죠, 여러분. 아까 상속과 증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려면 누굴 닮아야 된다, 여러분? 제일 먼저 부모님. 근데 부모님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잖아. 그 대신 대안으로 누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요거 하나 알아갑시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갖고 있기만 하면 그 가격이 얼마냐를 묻지 않고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내는 세금이라면 뭐는?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다, 여러분?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죠. 그럼 이게 지금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지금 세금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은 정부가 세금을 많이 과세하려고 그래요? 적게 과세하려고 그래요? 많이 과세하려고 그래요. 특히 올해 이번 2021년부터는 확 올라가는 세금 중에 하나가 바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뭐예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가 세금을 많이 올라갑니다. 특히 법인의 명의로 갖고 있던 사람들은 법인 명의 부동산은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2배, 3배 이상 확 올라갑니다. 앞으로 왜 올라가는지 배우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서 부과된 세금 몇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 3가지. 어떻게 배웠죠, 우리? 재지종. 차이점 아시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차이점. 그래서 모든 부동산 소유자 내는 세금이 뭐라면? 재산세라면 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서도 누구만?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만 내는 세금이 바로 뭐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을 잘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성공하셔야 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이 재산세, 종부세를 내는 분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만 한다. 이분들이 바로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니까 주된 고객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보유하다가 이제 목적을 달성하면 부동산을 뭐 하죠, 여러분? 처분하죠. 이때 처분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가 바로 뭐가 있냐면 바로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드러나 보셨나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얘는 글자 그대로 뭐라고 써졌어요, 여러분? 부동산을 뭐 했을 때? 양도했을 때 소득이 발생하면 부과되는 국세.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여러분?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러면 제목에 써져 있네요, 여러분. 아,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단계에서 부과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정부는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을 많이 과세하고자 한다, 적게 과세하고자 한다. 많이. 그래서 그 첫 번째 보유세로서는 뭐를 부담을 크게 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처분할 때는 뭐 여러분? 양도소득세 세금을 올해 다 올라갑니다. 엄청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한 번도 안 내고 있다, 나는. 그런 분들은 축복을 받으신 분이죠. 세금을 안 내고 있으니까. 해피한 거죠? 야,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안 내요.
저는 취득세도 내본 적도 없고요. 재산세도 내본 적도 없고요. 종부세나 커녕 양도소득세 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하죠. 당신은 남편 잘 만나서 이런 세금 안 내는 걸 이거사 영감을 알아라 이거사. 그러면 좋아할까? 아니요. 밥 안 줍디다. 나가래 스키야 그럽니다. 남들 세금 우리 집은 왜 못 내냐. 그래갖고 막 뭐라고 구박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을 처분하는 단계에서 부과된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뭐가 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그래서 특히 지금 국세이 뭐하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올해 세금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 늘어난다. 엄청 늘어납니다. 이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렇게 처분하는 단계에서 부과된 대표적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에는 뭐가 있고, 여러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있고,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게 바로 뭐가 있고, 여러분? 재지종이 있고, 처분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가 뭐가 있고, 여러분? 양도소득세.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 하나가 더 있어요, 국세 쪽에서. 바로 뭐가 있냐면, 우리 이제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라는 거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부동산 임대소득을 이제 또 우리가 공부합니다. 자, 요것이 여러분 여기 조세 총론부터 출발해서 여러분 부동산 임대소득까지가 우리 부동산세법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부동산세법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세 개의 파트로 구성됐다. 첫 번째 뭐 여러분? 조세 총론 파트 하나, 두 번째 부동산과 관련된 지방세 파트 하나, 그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된 뭐 국세, 그 세 파트로 구성되고요. 이때 지방세와 국세는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그리고 보유 단계에서 재지종, 그리고 처분 단계에서 뭐 여러분 양도소득세, 그리고 보유 단계에서 하나 더 부동산 무슨 소득 여러분? 임대소득. 그래서 여러분 특히 부동산 임대소득은 무슨 단계죠 여러분?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겁니다. 부동산을 뭐 하는 단계에서? 보유하는 단계에서. 자, 제가 또 하나 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어차피 상속세, 증여세 못 낸다. 그럼 그건 버리고 포기하더라도 앞으로 내고 싶은 세금이 있다. 그러면 저는 바로 요걸 내고 싶어요. 임대소득. 무슨 소득 여러분? 부동산 임대소득. 저도 이제 어느덧 이제 뭐 은퇴를 준비를 해야 되는 나이가 됐는데 이때 은퇴 후에 뭐를 가지고 먹고 살 것인가? 여러분 같이 공인중개사라서 사업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 건지 아니면 부동산 취득해서 임대해서 임대소득으로 먹고 살 것인지 그걸 고민해야 되는 나이가 됐어요. 근데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임대사업자 하고 싶어요. 소득 중에서 제일 해피한 소득이 바로 뭐냐면 임대소득이죠. 임대소득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임대사업자들 많이 보셨나요, 여러분? 임대사업자들 특징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단계에서 보유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데 요 임대사업자는 제일 많은 게 뭐죠, 여러분? 시간이 많죠, 시간. 임대사업자는 한 달 중에서 딱 며칠만 움직이면 돼? 하루만 움직이면 되죠. 월세 받는 날만.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돈을 벌어도 임대사업 소득을 함으로써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하고 시간을 가지고 좀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여행도 다니고 싶고 여기저기 좀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기도 쉽고 그런 중에 하기 위해서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무슨 소득이 발생한다 여러분? 임대소득이 있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가 우리 부동산 세법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제 자, 이것이 우리 부동산 세법을 구성하는데 자,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합시다.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자, 총론인데 조세 총론 여러분 보통 두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두 문제 정도. 두 문제. 그래서 요 문제 수 두 문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적으면 한 문제도 나올 때도 있고요. 많으면 세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평균을 보면 몇 문제 정도 나온다 여러분? 두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두 문제 정도. 그런데 이번 2020년도 31회 때는 한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한 문제가 나오고. 네. 그런데 평균적으로 두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조세 총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취득세를 가볼까요, 여러분?
자, 취득세는 보통 여러분 평균적으로 3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3문제 정도. 근데 이게 3문제가 꼭 정해져 있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올해는 개별 문제를 취득세가 2020년에 한 문제 나왔어요, 여러분. 한 문제. 근데 요거는 예외적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평균적으로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면 취득세는 몇 문제 정도 나온다, 여러분? 3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3문제 정도. 그다음에 등록 면허세가 한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문제 정도.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올해가 아니죠, 이제. 2020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2문제가 나왔어요. 2문제. 개별 문제로. 그래서 어쨌거나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 합쳐서 몇 문제 정도 나오냐? 4문제 정도. 요거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보통. 그래서 요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가 이렇게 편차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거래세,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몇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냐면 4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4문제 정도. 자, 그다음에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뭐다, 여러분? 재산세입니다, 여러분. 재산세. 자, 재산세 여러분 역시 3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문제 정도. 역시 이번 2020년도에도 3문제가 나왔습니다. 3문제. 지역 자원시설세는 거의 안 납니다. 거의 안 납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0년도에는 한 문제가 나왔어. 근데 그건 예외적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한 문제 정도 나왔지만 그거는 예외적 현상, 그냥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작년 2020년도 시험 대비 마무리 특강할 때 동용 모의고사라든지 예상 쪽짓기 할 때 만약에 지역 자원시설세가 시험에 나오면 요런 것이 나올 겁니다 했더니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예외적 현상이고 그냥 지역 자원시설세는 그냥 안 나온다. 올해는 안 나와. 2021년도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한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문제 정도. 많으면 2문제 정도도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2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보유세도 역시 몇 문제 정도 나오냐? 4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 단계에서 몇 문제? 4문제. 보유 단계에서 몇 문제? 여러분? 4문제다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평균적으로 5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5문제. 많으면 6문제도 나온 적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5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네요, 여러분. 5문제. 자, 부동산 임대소득 요 놈은요. 얘는 나왔다가 안 나왔다 그래.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항상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왔다 안 나왔다. 그냥 작간박, 우간박 그거가 비슷해. 사거리에서 이 차가 작간박 갈 건지 우간박 갈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작년에도 만약에 나온다면 한 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 알았어요. 한 문제. 근데 작년에 나왔네, 여러분. 근데 요건 한 번 나오면 한 3년 정도 계속 나와. 그 또 안 나와. 한 3, 4년 또 계속 안 나와. 그래서 얘는 나올 때는 한 3, 4년 이렇게 나오다가 안 나올 때는 3, 4년 정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 2020년도 한 문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 나온다, 한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총 몇 문제가 나오냐면 우리 부동산세 보면 총 16문제가 나옵니다. 총. 요거는 변함이 없어요. 16문제.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과목당 문제수는 몇 문제가 나오냐면 40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세법은 몇 문제밖에 안 나온다고 여러분? 16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여기다가 우리 여러분이 공시법이 24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은 단독 과목이 아니라 공시법 24문제와 합쳐져서 하나의 과목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세법은 몇 문제 나온다 여러분? 16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법과 공시법은 반토막 과목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법과 공시법이 합쳐져서 하나의 과목을 구성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우리 제일 먼저 민법, 학개론, 공법, 중개업법, 그 다음에 공시법, 세법 공부를 하실 텐데 여러분이 평소에는 제일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 민법, 그 다음에 학개론, 그 다음에 공법, 여기에 많은 양을 투입해서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법에서 역시 많이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공시법, 세법은 여러분들 평소에 잘 그렇게 많이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문제수가 적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시험 가서 피 보는 거죠. 공부는 안 했는데 문제수는 적다고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에 가서 보니
시험 문제는 쉽냐 어렵냐?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세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문제 수만 적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절대 난이도가 쉬운 과목이 아니에요. 법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세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법은 법을 전공하신 분 중에서도 모든 사람이 취급하는 법이 아니라 특수한 분야로 해당이 되죠. 특수한. 그래서 요 특수한 법을 다른 분들이 바로 뭐죠, 여러분?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있죠. 특히 세무사가 바로 요 세법을 주업을 하는 부동산 전문가인 거죠. 그 사실 여러분들은 문제수 자체가 적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투입을 못해서 공부를 못하는데 내용은 쉽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많이 갈등을 때려.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 특히 이상하게 주부님들 중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세법은 싫어요. 그래. 그러면 왜 싫어요? 그러면 이제 첫째, 주되는 원인은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제일 싫은 거고요. 두 번째, 이제 특성상 세법은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외워야 되는 게 많아. 특히 외워야 되는 게 뭐냐면 숫자야, 숫자. 세법은 숫자야, 대부분 숫자. 왜냐면 세금 자체가 계량화되기 때문에 숫자, 금액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금액, 계산하다 보니까 이 계산을 이상하게 주부님들이 많이들 거부감을 많이 느끼세요. 저는 집에서 가계분이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가정생활을 하기 때문에 숫자에 좀 더 익숙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남자분보다 더 익숙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오히려 주부님들이 거부 현상을 많이 가져. 어쩔 수 없죠, 뭐.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세법은 총 몇 문제 나온다고 여러분? 16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많은 문제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해야 될 게 있다. 그럼 일단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자, 16문 중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세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있죠. 뭐죠, 여러분? 취득 단계에서 뭐가 여러분 제일 중요하고요? 취득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보유 단계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재산세가 제일 중요하네요, 여러분. 그죠? 최소한 몇 문제 정도 나오죠, 여러분? 세 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처분 단계에서 뭐가? 양도소득세.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는. 자, 체킹해 두셔야 돼요.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취득 단계에서 무슨 세, 여러분? 취득세. 보유 단계에서 무슨 세, 여러분? 재산세. 처분 단계에서 무슨 세, 여러분? 양도세.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걸 여러분이 평생 그대로 좀 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 보유 단계에서는 재산세, 처분 단계에서 무슨 세, 여러분? 양도세. 요 세 가지가 우리 부동산 세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다. 그래서 여기서 취득세 3문제, 재산세 3문제, 양도소득세 5문제 다 맞추면 몇 문제죠, 여러분? 11문제야, 11문제. 11문제. 그러면 16문제 중에서 11문제를 이 세 가지 파트에서 맞춰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 효과적인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부동산 세법은 특히 이렇게 부동산을 뭐 하거나 여러분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다루는 과목이 바로 부동산 세법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공인중개사로서 매매 당사자를 중개하시거나 매매 당사자. 그럼 매매 당사자는 누구죠, 여러분? 매도자와 매수자가 되겠죠. 또 여러분이 임대차를 중개하시겠죠? 그럼 임대차 당사자는 누구죠, 여러분? 임대인과 임차인이죠. 자, 이분들을 여러분이 중간에서 중개를 하는 걸 업으로 하는 분들이죠. 이때 부동산을 매매를 중개했다. 매매 중개했다. 그럼 여러분 매도자한테 부과된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뭐다, 여러분? 감 잡으시겠죠? 부동산을 뭐 하는 사람한테? 매도하는 사람한테 부과된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뭐다,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매수자한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뭐예요, 여러분? 취득세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의 매매를 뭐하면? 중개하면 이 매매 당사자인 매도자한테는 뭐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매수자한테는 어떤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면 취득세가 부과된다. 이거를 여러분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아, 당신은 부동산을 양도를 하였기 때문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어떤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걸 얘기해 주라는 얘기야. 그래서 공인중개사한테 이걸 물어보는 거야, 부동산 세법. 부동산을 뭐 한 사람한테는 취득한 사람은 어떤 세금을 내야 된다고? 취득세를 낸다. 여러분이 얘기해 주라는 얘기야. 그래야 이 사람들이 매매 단계에서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예측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낼 수 있게끔 여러분이 안내를 해주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법을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야. 어차피 여러분은 세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얼마인지는 몰라. 얼마인지는 여러분이 계산을 하기가 힘들어. 실제 안 해, 못 해요. 실무에 계신 분들. 그럼 매매 단계에서 부과된 취득자한테 부과된 취득세는 누구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법무사가 얘기해줘. 법무사가 거의 법무사 가서 다 해줍니다. 자, 처분하는 사람한테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 양도세.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세무사.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양도세는 국세는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무사한테 물어보실 거고, 취득세는 지방세는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법무사가.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여러분은 세무사나 누구를, 법무사를 끼고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죠. 대부분 와. 개업할 때 여러분, 알아서 다들 찾아온다? 세무사 사무장이나 법무사 사무장이 다 찾아와.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앞으로 저희 법무사 사무실이나 저희 세무사 사무실 이용해 주세요라고 이제 찾아와. 또 이제 부동산을 뭐 하면 여러분? 임대를 했다. 임대차 중개했다. 그러면 임대는 했다. 무슨 세금이 부과되는 거죠? 바로 요거. 임대소득이죠. 임대소득. 그 당신은 부동산 임대했기 때문에 무슨 소금?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된다. 매년. 이런 걸 얘기해 주란 얘기야. 자, 임차인한테 부과된 세금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임차인한테 어떤 세금이 부과될까요? 없죠. 임차는 서울 서민들이 사는 세금이죠. 그래서 임차인한테는 세금이 부과되는 거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나중에 사업에 대한 이제 우리 부가치세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 부동산 세법을 공부할 때는 지금이 이 부동산의 첫 번째 경제활동에 따라서 부동산의 경제활동에 따라서 발생하는 세금의 흐름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취득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세금이 부과된다 여러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어떤 세금이 부과된다 여러분? 세 가지. 재지종. 부동산을 처분하는 단계에서 부과된 세금이 뭐가 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이거는 바로 부동산의 경제활동인 취득, 보유, 처분. 이러한 단계에서 부과되는 전체적인 세금의 흐름을 이해해 두셔야 되고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런 개별 세목을 공부할 겁니다. 두 번째, 개별 세목을 공부할 때는 전체 흐름을 좀 잡으시면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이런 걸 주된 내용으로 공부할 텐데 이러한 주된 내용은 제일 먼저 첫째 총설 해갖고 여러분 제일 먼저 총설 파트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의의라든지요. 두 번째 성격 이러한 내용이 언급이 되고 여러분. 자, 두 번째로서 여러분 세법의 당사자로서 우리 두 사람이 있는데 누가 있느냐?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요거는 오늘 제가 주된 내용으로 좀 강의를 할 텐데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다 여러분?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예요. 그럼 여러분은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 여러분은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우리 요 하나 부탁할게요, 여러분. 세법을 공부할 때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을 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끔가다 세법을 얘기할 때 도덕적, 윤리적인 내용을 끌고 들어오면은 제가 당황할 때가 많아요. 가끔가다 세금을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납세무자 그러면 가능하면 세금을 많이 내고자 한다, 적게 내고자 한다. 여러분 중에서 세금 많이 내고 싶어 하고 계신 분 있으면 살짝 저한테 표시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따 쉬는 시간에 찾아가서 세금 앵겨드릴게요. 자, 가능하면 여러분은 세금을 부담하고자 한다, 피하고자 한다? 피하고자 할 것이죠. 그러면 과세권자는 여러분이 이렇게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오버해서 세부담을 피하는 걸 하게 하겠다, 못하게 하겠다. 얘는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과세관청 가능하면 세금을 적게 과세하려고 그래요? 많이 과세하려고 그래요? 여기는. 자, 여기 기본적인 입장이야. 꼭 알아두셔야 돼요. 납세 의무자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어떻게 하고자 한다, 여러분?
피하고자 한다. 속성상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항상 적지 않은 분들이 갖고 나와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내냐, 적게 낼 수 있는 방법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요. 생뚱맞게 그것도 예고 없이 훅 들어오는 거죠. 그것도 저를 훅 내보내요. 예고 없이 들어오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납세 의무자는 가능하면 세부담을 어떻게 하고자 하고 여러분 피하고자 하면 거꾸로 상대방이 누구는 과세권자는 세금을 많이 받고자 한다. 적게 받고자 한다. 가능하면 얘는 많이 과세하려고 한다. 이게 기본적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법을 공부할 때 이런 기본적인 입장 차이 때문에 규정이 달라지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결론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가 누구다 여러분? 과세권자와 누구다 여러분? 납세 의무자. 우리 여러분 여기서 매매 당사자 누구였었죠 여러분? 매매 당사자 누구였죠? 매도자, 매수자였죠? 자, 임대 당사자 누구였죠 여러분? 임대인, 임차인 있죠. 항상 우리 법률 행위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있는데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다 여러분?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이거 꼭 체킹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우리가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를 메인으로 해서 공부할 텐데요. 이때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라는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발생하는 게 뭐냐면 과세 여부입니다. 자, 이거 취득세 내야 돼? 이거 재산세 내야 돼? 이거 양도소득세 내야 돼? 이렇게 과세 여부를 판단하시는데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뭐가 있냐? 과세 대상. 과세 대상.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가 있느냐? 비과세. 그래서 법에서 이렇게 이거는 과세를 하겠습니다라고 규정돼 있어. 그래서 과세에 대해서는 열거된 거라 하더라도 무슨 대상이 되면 비과세 해당이면 과세 대상을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하는 걸 우리 뭐라 한다 여러분? 비과세랍니다. 요거 하나 갑시다. 무슨 과세 여러분? 비과세. 안일 비자 쓴 거 여러분.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야. 비과세는 과세를 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 좋은가 유리한가? 좋은 거죠? 그래 여러분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죠. 알면 알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거고요. 모르면 모를수록 다 내는 게 세금이에요, 여러분. 세금은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아요. 자기가 찾아 먹어야 돼, 자기가.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1월 달 하면 이제 12월 달, 1월 달 되면 지상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말 세법 용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여러분? 연말 되면 나오는 세법 용어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세법을 공부하지 않아서 많이 듣는 용어가 있죠. 그렇죠. 연말정산. 이 말이 꼭 나올 거죠. 그 연말정산을 자꾸 챙기래. 연말정산 챙기셔야 된다. 연말정산. 그 연말정산을 챙기라는 이유는 왜 그런가 여러분? 소득세 적게 내라는 얘기예요. 소득세. 당신이 연말정산을 못해갖고 공제받지 못하면 그만큼 세금을 어떻게 하니까? 많이 낸다는 얘기야. 네가 세금을 어떻게 하고 싶으면 적게 내고 싶으면 연말정산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사용한 각종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뭐 여러 가지 공제서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 제출하라고 그러죠. 회사에 제출해 안 해? 하죠? 그 왜 다 하는 거죠? 공제받기 위한 거죠. 이렇게 세금을 안 내는 것 중에 대표가 바로 뭐가 있다 그러면 비과세.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바로 뭐냐? 과세 대상으로 확정되면 이제 결론은 뭐냐? 그래, 얼마를 내야 돼? 이 얼마를 내야 되는 게 계산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여러분 뭐가 나오냐?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오늘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꼭 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뭐에다가 과세 표준에다 뭘 곱해서 여러분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 자,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외운다 여러분? 과세산 이렇게 앞글짓답니다. 뭐라고? 과세산. 자, 모든 조세 세액은 뭐에다가? 과표에다 뭘 곱해서 여러분?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게 모든 세금의 기본이며 공통이며 예외가 없습니다. 얼마예요? 이렇게 얼마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에다가? 과세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꼭 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과세산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과세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개 계산됐으면 여러분 어떻게 이걸 이제 내야 될 것이냐라는 이제 부가징수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부가징수. 그래서 이 부가징수는 여러분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납세 의무 이행 방법을 말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1년 내내 공부할 겁니다. 1년 내내 계속 이거 갖고 공부하는 겁니다. 취득세 주 여기 총세부터 출발해서 부가징수, 재산세 총세부터 출발해서 부가징수, 양도소득세 총세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여러분? 부가징수. 이거는 계속 모든 개별 세목의 기본이며 공통적인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목차를 좀 잡으시면서 공부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여러분 우리 세법을 포함한 공인중개사는 다 법 과목이에요. 법. 무슨 과목이에요 여러분? 법. 물론 부동산 학개론만 법 과목이 아니라 순수한 이론 과목이고요. 나머지 자 볼까요? 민법,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 그 다음에 중개업법, 그 다음에 뭐죠? 공시법, 그 다음에 뭐죠? 세법. 다 뭐죠 여러분? 법. 공인중개사 공부 다 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법을. 공부하는 게 다 법이야. 근데 여러분 여태 법 없이 살아왔죠? 법하고 친했어? 친하지 않았어? 법하고 친하지 않았죠? 법하고 친해지셨던 분은 약간 좀 이상한 분이야. 저쪽 무슨 집에 갔다 왔거나 그런 분들이 주로 이 전문분이고, 여러분은 법과 전혀 관련이 없이 살다가 앞으로 다 배우는 과목이 다 뭐예요 여러분? 법이죠. 법.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생각이 들까?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이 공부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걸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계속 매일매일 공부 걱정이야. 아침에 학원 올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지금이라도 원장 찾아가면 조금이라도 환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오늘 책 받으셨나요 여러분? 기본 6권? 예. 딱 받으니까 양이 적지가 않죠? 그죠? 근데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맨 처음에 어떤 뜻을 품고 오셨겠지만 매일매일 갈등의 연속이 이루어집니다. 할까 말까.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 이제 주위에 소문이 나와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게 주위에 소문 나면 이제 옆집에서 자꾸 물어봐. 어떻게 공인중개사 공부 잘 돼가요? 물어보죠. 머리 아파 죽겠어 지금. 그러면서 이제 주위에 소문 나. 심지어는 여러분 실제 있었답니다. 네. 자기 자녀의 학교 선생님도 알아. 지 엄마가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거 애들도 알고, 어차피 애들도 알게 돼. 야, 가능하면 점심 네가 사 먹어라. 저녁 들어오지 마라. 아저씨 가능하면 저녁 먹고 들어와라. 그래. 근데 계속 여러분 공부하는 건 다 무슨 과목이죠? 법 과목이죠. 근데 여러분 법을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법에는 여러분 중요한 뭐가 있냐? 키워드가 있어요 여러분. 그 법을 공부할 때 그 법조문에서 가장 중요한 뭐가 있다고 여러분? 키워드가 있는데요 여러분. 출제는 대 물어보는 게 요걸 물어봐. 요걸. 이걸 갖고 장난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법을 공부할 때 어차피 우리 시험에 합격해서 이걸 공부하는 거니까 교수님들이 다 얘기를 해줄까. 자, 이 키워드가 중요하다. 이 말을 잘 봐라. 그런 말을 강조할까. 특히 저는 이걸 엄청 강조합니다. 좋아,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동그라미 표시하라, 밑줄 쳐라. 특히 이게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에 따라서 별표 하나부터 별표 2개, 그 다음에 별표 3개를 쳐달라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강조를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별표 3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올해 무조건 출제되는 거. 그 다음에 별표 2개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거. 별표 하나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거. 그래서 중요대 때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자, 밑줄 좀 쳐주세요. 동그라미 좀 표시해 주시고요. 여기다 별표 하나, 여기 별표 2, 별표 3 이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졸다가도 뭐 어차피 여러분 4시간, 3시간, 4시간 제정신 듣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거의 뭐 비몽사몽 헤매다가요 여러분. 그 집에 가보면 여러분 책이 빳빳해. 왜 빳빳하냐? 침 흘려갖고요. 축축하게 적셔갖고 이제 집에 가면 말라. 그 책이 부러져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졸다가도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을까? 그럼 그 부분은 반드시 어떻게 돼? 반드시 표시해 두셔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좋은데 뭐는 꼭 해라 그러면 표시는 꼭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세법부터 그때 어디를 봐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 표시를 잘 해놓으시고 꼭 붙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 좀 형광펜 좀 갖고 오세요. 여러분 형광펜. 볼펜 하나 샵 하나 갖고 전 과목을 1년 내내 버티지 마시고 좀 문방구 오늘 가셔갖고 칼라판 형광펜 좀 사셔갖고 제가 강조하는 부분에다 좀 표시 좀 잘 하셨다가 어느 순간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할 때 어디를 봐야 된다고 해서 꼭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가능하면 결석은 하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오셔서 수업을 들으실 때에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만이라도 좀 체킹을 잘 해두시고 집에 가서 복습은 민계의 공을 복습하실 거예요. 세법 복습할 시간이 거의 없어. 그래서 세법 맨날 들을 때마다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근데 어느 순간 가다 보면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그분이 오실 때가 있어. 현타라고 그러죠, 요즘. 그때까지는 여러분 그냥 버틸 수밖에 없어. 그분이 오실 때 영접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꼭 형광펜을 가지고 제가 강조하는 부분을 잘 표시만 해주셨다가 중요하다 어떤 그분이 오실 때 어떤 걸 먼저 공부할지를 잘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이 우리 부동산 세법을 공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1교시는 첫 시간으로서 여러분한테 오리엔테이션 성격으로 해서 여러분 그냥 한번 부동산 세법이 뭐냐라는 거, 그다음에 부동산 세법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 그다음에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두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교시는 요거를 마무리하고요. 10분 쉬었다가 2교시 이제 우리 기본서를 보면서 제가 이번 시간에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겠습니다.